남편이 몰래 내 명의로 빚을 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3억 원의 빚이 생겼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10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몰래 낸 빚이라면요? 오늘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범했던 일상의 금이 가다. 저는 올해 35세, 결혼한 지 7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민수와는 대학 동창으로 만나 연애 3년, 결혼 7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아이가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하며 소소한 용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평범했어요. 주말이면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고 드라마 보면서 치킨 시켜 먹고 가끔 근처 맛집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고 무엇보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민수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집에 오면 바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민수가 요즘엔 자꾸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핸드폰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들여다보고 전화가 오면 베란다나 화장실로 가서 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면 민수는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괜찮아. 그때는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밤 민수가 새벽 2시쯤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는 거예요. 잠이 얕아서 깨어난 저는 궁금해서 살며시 문틈으로 내다봤는데 민수가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밤에 잠 못 자고 뭐 해? 혹시 아픈 데 없어? 다음 날 아침에 물어봤더니 민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투자 공부 좀 하고 있어. 요즘 주식이며 코인이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잖아. 우리도 좀 돈을 불려봐야지.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민수는 원래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적금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귀찮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투자 공부를 한다고. 우연히 발견한 4명의 대출 서류. 그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민수가 출근하고 난 후 평소처럼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침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민수 정장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가 하나 떨어졌어요. 처음엔 그냥 회사 서류려니 했는데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김지영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안에는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요. 첫 번째 서류를 보니 어은행에서 제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계약서였어요. 대출일은 3개월 전이었고 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서류를 확인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빅캐피탈에서 7천만 원, 시저축은행에서 4천만 원, D대부업체에서 3천만 원. 총 8곳에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금액을 다 합쳐보니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돈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언제 이런 대출을 받았다는 거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제 서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뭔가 평소 제 서명과 조금 달랐어요. 비슷하긴 했지만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주소도 우리 집 주소가 맞는데 연락처가 제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민수 번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민수의 짓이라는 걸. 민수가 제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돈을요. 남편의 숨겨진 진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넋이 나가 있었어요.
밥도 못 먹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그 서류들과 숫자들만 맴돌았어요. 2억 8천만 원. 내가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에요.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오늘 뭐 했어? 표정이 안 좋네라고 물으며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려고 했어요. 저는 차마 바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여보, 최근에 대출 같은 거 받은 적 있어? 민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맥주병을 입에 대려다가 잠시 동작을 멈춘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이 저에겐 모든 걸 확신시켜줬어요. 대출?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 민수는 태연한 척하며 맥주를 마셨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다는 걸,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는 걸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저는 다시 그 서류들을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장 오래된 대출이 작년 5월이었어요. 거의 1년 전부터 민수는 제 명의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대출 목적란을 보니 더 황당했어요. 사업자금, 생활비, 투자자금 등으로 적혀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민수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 보였는데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해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신용대출 한도 조회, 무직자 대출, 대부업체 추천, 개인회생 신청 방법, 자기 파산 절차 같은 검색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 비트코인 거래소, 주식 커뮤니티 등의 방문 기록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브라우저 즐겨찾기를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호카지노, XX토토 사이트, 코인 거래소 같은 사이트들이 즐겨찾기에 가득했어요.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수가 도박에 빠져서 제 명의로 돈을 빌린 거였어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아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사랑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날부터 민수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어라고 인사하는 민수의 목소리가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뭐 했어? 라고 묻는 민수의 모습이 모두 가짜로 느껴졌어요. 밤에 민수가 잠들었을 때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민수일까? 아니면 내가 7년 동안 전혀 다른 사람과 살아온 걸까? 며칠 동안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카페에 일하러 가서도 집중이 안 되고 손님 주문을 받다가 실수를 연발하고 커피를 쏟기도 하고 사장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가장 힘든 건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엔 너무 큰 일이고 시댁에 말하기엔. 민수가 저지른 일이지만 결국 가족 망신이잖아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민수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평소처럼 저녁 먹고 TV 보면서 웃고 주말에 어디 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민수에게 넌지시 떠봤어요.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없어? 뭔가 요즘 이상하거든. 민수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어.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 순간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들킬 수는 없었거든요.
친구와 상담하며 마음 다잡기.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대학 동창이자 제일 친한 친구인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아, 시간 있을 때 나 좀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야. 수정이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챘어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당장 나와. 홍대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 1시간 후 카페에서 수정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수정이 얼굴을 보니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지난 며칠간 혼자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수정아, 나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수정이는 당황하면서도 제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어요. 지영아,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봐.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 우연히 발견한 대출 서류들, 노트북에서 본 검색 기록들.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수정이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영아, 정말? 민수가? 그 착하고 성실하던 민수가 그런 일을?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증거가 있어. 서류도 다 있고. 수정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 결혼식에도 왔고 민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이해해요. 지영아, 일단 침착해야 해. 이런 일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냉정하게 대처해야 해. 수정이는 법대 출신이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먼저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영이 내 신용을 보호하는 거야. 신용? 이미 제 명의로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이게 사기나 위조에 의한 거라면 신용 회복 방법이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수정이의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그동안 절망만 하고 있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영아, 민수한테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물어보긴 해야겠지. 하지만 아직 용기가 안 나. 이해해.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야.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수정이와 만난 후 조금 마음이 정리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큰 위로가 됐어요. 법률 상담 및 대응 준비. 수정이의 조언에 따라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인터넷에서 금융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서 연락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갈 일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더 복잡하긴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이것이 위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인께서 직접 서명하신 게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거든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고요. 변호사는 상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해야 할 일들, 준비해야 할 서류들, 예상 비용과 기간까지 다 알려줬어요.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민법상 부부는 일정 부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편분이 생활비나 가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모르게 받은 대출도 제가 갚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분과의 대화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할 수 있다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도 있거든요. 상담을 받고 나니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어요. 동시에 앞으로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상담료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돈을 쓸 일이 생길 줄이야. 씁쓸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가 알려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추가 증거 수집 컴퓨터 파일, 통화 기록 등. 금융기관별 대출 상세 내역 확인. 신용정보 조회 및 이상 거래 확인. 민수와의 대화 녹음 준비.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준비.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체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증거 수집과 서류 정리.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탐정이 된 기분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민수가 출근한 사이 집안 곳곳을 뒤져봤어요. 민수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들을 프린트해둔 것들, 금융기관에서 온 우편물들. 그 중에는 이미 연체 통지서도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시점에서 이미 몇 개의 대출은 연체 상태였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수가 작성해둔 메모장이었어요. 거기에는 각종 대출 정보들과 함께 지영이 통장, 지영이 카드 같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 금융 정보까지 파악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노트북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았어요. 이메일 계정을 확인해 보니 각 금융기관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어요.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고 받은 내역들이요. 그 중에 저를 경악하게 만든 이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민수가 어떤 사람에게 보낸 메일이었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형님, 처명의로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한도가 거의 다 차서. 다른 방법도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급해서요.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민수가 단순히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상의하면서 계획적으로 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들과 자주 통화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중 몇 개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대부업체들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제 신용정보도 조회해 봤어요. 예상했던 대로 제 신용등급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1등급이었던 신용등급이 6등급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고객님,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으셨네요. 이 정도면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받은 게 아닌데 제 신용은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각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대출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전화를 받는 직원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상세한 정보를 알려줬는데 들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고객님께서 작년 5월 15일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신 대출입니다. 직접 방문했다고요? 제가? 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져오셔서 본인 확인 후 진행된 건입니다. 도대체 민수가 어떻게 제 신분으로 은행에 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몇몇 대부업체에서는 전화로 대출이 진행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요청해봤는데 며칠 후 들어보니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자 목소리긴 했지만 분명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대면하며 갈등 고조. 증거 수집을 마친 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섰어요. 민수와 정면으로 대화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은 후 평소처럼 TV를 보려고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제가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무슨 이야기? 앉아. 중요한 얘기야. 민수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저는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민수야? 그게. 내가 언제 이런 대출을 받았어? 언제 이런 돈을 빌렸다고?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3억 원이야, 3억 원. 내가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왜 그랬어? 왜 내 몰래 이런 일을?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한 거야?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박. 도박을 했어. 도박? 처음엔 정말 투자하려고 했어.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그런데 자꾸 잃고 또 잃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카지노도 하게 되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7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래서 내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 내가 모르게. 내 동의도 없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한 번만 크게 따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 한 번만 따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1년 넘게 계속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회사에서 승진하면 연봉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부업도 하고. 승진? 부업? 지금 현실을 모르는 거야? 이미 연체된 대출도 있어. 내 신용등급은 바닥이고. 그때서야 민수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더욱 하얘지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저지른 일인데 내가 해결책을 찾아야 돼?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따졌고 민수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정말 다른 건 없어? 또 다른 빚이나 숨기고 있는 게? 없어. 정말 없어. 확실해? 응. 확실해. 하지만 민수의 대답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1년 넘게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가족과 주변에 진실 알리기. 민수와의 대화 후 며칠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문제를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국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먼저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평생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줄은 몰랐어요. 아빠,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은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채셨어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러니? 저는 용기를 내서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시더니 상황을 이해하신 후에는 매우 화를 내셨어요. 그놈이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을. 당장 이혼해.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민수를 찾아가서 혼내주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펑펑 우시면서 제 걱정만 하셨어요.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부모님께서는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댁에도 알려야 했어요. 민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지영아,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어머님, 증거도 다 있어요. 서류도 있고. 시어머니께서는 한참 후에야 상황을 이해하시고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민수가 정말 그런 일을? 미안해, 지영아. 정말 미안해. 시댁 식구들은 그날 저녁에 급히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민수 형까지 왔어요. 민수는 가족들 앞에서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언제부터 도박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영이 명의로 은행에 갔다는 거냐? 시아버지의 질문에 민수가 대답했어요. 지영이가 감기로 아플 때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회사 서류 때문이라고. 그때 사진을 찍어둔 걸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그때 제 신분증을 빌려간 게 이런 용도였다니. 정말 치밀하고 악질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민수를 크게 꾸짖었지만 저에게는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민수를 잘못 키운 게야.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지영이한테 피해가 가면 안 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댁에서 3억 원을 해결할 능력은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서 5천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2억 원 넘는 돈이 남아 있었어요. 법적 절차와 해결 방안 모색. 가족회의 후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어요. 변호사와 재상담을 받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수의 사기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했어요.
민수가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변호사의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의 일이라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각 금융기관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이의제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변호사와 함께 각 금융기관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서 증거가 명확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수가 작성한 자백서와 함께 위조 신분증 제작 증거, 통화 녹음 등을 제시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사기 사건이네요. 내부 절차를 거쳐서 대출 취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곳은 비교적 쉽게 해결됐어요. 특히 대출 금액이 적고 아직 연체되지 않은 곳들은 사정을 이해하고 대출 취소에 협조해 줬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연체된 대출들과 대부업체 대출들이었어요. 이쪽은 훨씬 까다로웠어요. 이미 연체 이자가 많이 붙었는데 이것까지 탕감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금은 취소해 드릴 수 있지만 그동안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는 결국 전체 2억 8천만 원 중에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는 취소나 탕감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회사에 사정을 털어놓고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특별대출 제도를 통해 5천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지원해 주시기로 한 5천만 원과 합쳐서 1억 원. 아직도 3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지영아, 미안하지만 내 명의로 된 빚이니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 변호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파산까지 해야 한다니.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글쎄요. 민수 씨가 정말 성실하게 갚아 나간다면 분할 상환도 가능하겠지만 이자까지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정 소용돌이 속 아내의 결단.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힘든 건 민수와의 관계 정리였어요. 매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어. 보상? 이미 늦었어. 이혼하고 싶어? 내가 이혼해 줄게. 그게 너한테 더 나을 것 같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하지 이혼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허무하기도 했어요. 이혼한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갚을게. 평생이 걸리더라도. 평생? 내 혼자서 3천만 원을 언제 다 갚겠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혼을 하면 당장은 마음이 시원할지도 모르지만 빚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 혼자서는 절대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도 명확했어요. 며칠 후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로 진짜로 다른 빚이나 숨기고 있는 게 없어? 없어. 정말 없어. 맹세할게. 도박도 완전히 끊을 수 있어? 응, 이미 모든 사이트 탈퇴했고 카드도 다 끊었어. 용돈 통장 빼고는 다 내가 관리해도 돼. 좋아. 그럼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첫째,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내가 관리한다. 둘째, 매달 가계부를 작성해서 일원까지 다 공개한다. 셋째, 5년 안에 남은 빚을 다 갚는다. 넷째, 만약 또다시 거짓말하거나 도박하면 그 즉시 이혼한다. 알겠어. 다 지킬게. 마지막으로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7년 동안 속여서 미안하다고, 내 인생을 망칠 뻔해서 미안하다고. 민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새로운 재정 계획 세우기. 민수와 재출발하기로 결정한 후 본격적으로 가계 재건에 나섰어요. 먼저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했어요. 민수 월급 320만 원. 제 파트타임 80만 원. 총 수입 400만 원.
고정 지출. 월세 7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민수 용돈 30만 원. 제 용돈 20만 원. 기타 15만 원. 총 지출 250만 원.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남은 부채 3천만 원을 고려하면 이자를 포함해서 약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았어요. 좀 더 빨리 갚으려면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해. 저는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수도 주말 부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계획. 민수 본업 320만 원. 민수 부업 50만 원. 제 풀타임 180만 원. 총 수입 550만 원. 지출은 최대한 줄였어요. 외식을 거의 끊고 용돈도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됐어요. 이 페이스로 가면 1년 반이면 다 갚을 수 있어. 계획을 세우고 나니 희망이 보였어요. 물론 1년 반 동안 고생은 해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목표였어요. 민수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일 가계부를 쓰고 영수증 하나하나 다 모아서 정리하고 주말마다 배달 일을 하러 나갔어요. 지영아,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고맙긴 당연한 거지. 우리가 함께 만든 빚이야. 물론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었고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갔어요. 법적 승리와 마음의 평화. 6개월 후 법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의 사기 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한 거예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2억 8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민수는 실형을 피했지만 법적으로 죄가 인정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판결로 인해 나머지 금융기관들도 대출 취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거예요. 판결문이 있으니까 추가 탕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몇 곳에서 추가로 1천만 원 정도를 더 탕감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겠네. 숫자가 줄어드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제가 피해자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게 큰 위로였어요. 신용등급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대출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서 신용정보에서도 이상 거래 내역들이 정정됐거든요. 고객님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갔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1년 후에는 1등급 회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정말 기뻤어요. 제 잘못도 아닌 일로 망가졌던 신용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니.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다시 찾은 안정된 일상. 1년 후 우리는 마침내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마지막 200만 원을 입금하던 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너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민수의 말에 저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사이 우리 부부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해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민수는 지금도 매일 가계부를 쓰고 있고 모든 금융거래는 저와 상의해서 하고 있어요. 도박은 완전히 끊었고 대신 건전한 취미를 찾아서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풀타임 직장에 적응해서 이제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됐고 무엇보다 제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신용등급도 1등급으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서 이사도 했어요. 여보, 이제 아이 가져볼까? 얼마 전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아이를 갖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빚 갚기에 바빠서요.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자. 아직 완전히 믿기는. 응, 알겠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완전한 용서와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정말 솔직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우리 부부 관계도 더 견고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2년간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요. 법적 도움도 받으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하시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자책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냉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충분히 고민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가족들과도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라요. 지금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완전한 신뢰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하며 살고 있어요. 그 끔찍했던 2년의 시간이 저희에게는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